네, 안녕하세요. 정 교수님한테 방금 소개받은 홍춘욱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2시간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잠깐 서두에 강의 이야기 조금 드리자면, 괜찮겠죠? 2시간 연강으로, 2시간 연강으로 해서 일찍 끝내드리겠습니다. 제 커리어에 대해서 잠깐 우리 정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올해로 27년 차, 26년 차, 27년 차 이코노미스트 생활을 하고 있고요. 첫 직장 경력은 금융연구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금융연구원에서 시작을 해서 일을 할 때 제 오른쪽 옆자리에 이현재 장관이 앉아 계셨고요. 여러 분들이 계셨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부총리가 될 분이라는 걸 모르고 맨날 툴툴거렸어요. 커피 심부름 시키고 이러면 에이 귀찮아 그러면서 잘 인사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금융연구원 그만둔 다음에 모 증권사에 스카웃돼서 이제 증권사 가서 퀀트 애널리스트 일을 한참 하는데 매일 뉴스에 나오시는 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조언 하나, 옆에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될지 세상에 일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제가 우리 정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강의 뭐 할까요? 하고 상의하시면서 이걸 좀 해달라 그러셔서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저는 뭐 이렇게 개인의 캐릭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역사적 맥락, 역사적 배경에 좀 주목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그런 쪽에 서 있고요. 그래서 오늘 크게 주제는 4가지 정도가 되겠고요. 4가지에서 여기가 한 서두 30분 정도? 그리고 여기 뒤에 1시간 정도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량으로 준비해 왔고요. 특히 핵심은 여기에 요 3, 4장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핵심 쟁점이 미국과 중국 간에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그 피 터지게 싸우는 핵심 쟁점이 보조금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어디 뭐 저널이나 신문을 봐도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걸 듣고 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저는 좀 이쪽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일시 타결 후 다시 재점화되는 장기 악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적어도 사회생활 초년에 계속 문제가 될 이슈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쪽에 서 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이렇게 심화되어 있는가? 뭐 그림 보시면 좋죠. 이 빨간 선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고요. 빨간 선이 이게 쭉 올라가는데 여기가 이제 1000달러니까 얼마인가요? 매월 400억 불에서 500억 불 정도 사이를 수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월 400억 불에서 500억 불이니까 연간 기준으로 하면 한 4천억 불 중반. 그래서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4,300억 불 정도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수출 규모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별로 늘어나지 못하고 2012년부터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냐? 1,300억 불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에서 미국이 기록하고 있는 대중국 적자 규모는 얼마다? 한 3천억 달러 정도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크죠. 근데 재밌는 건 2000년대 초중반 이후,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보면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수지의 격차라는 게 전혀 좁혀지질 않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수출과 수입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거대한 격차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현상인데,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걸 문제제기를 안 하다가 왜 트럼프 정부에 이 문제제기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넘어가서 이게 이제 미국의 무역 쪽, 노동시장 쪽에서 여러 학자들이,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어보시면 좋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들을 몇 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신 안타까운 뉴스의 주인공이 한 분 계시죠. 크루거 교수님 논문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이쪽 관련이 관심 있으신 분들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카드 앤 크루거 논문인데요.
1994년에 AER에 실렸죠. 어메리칸 이코노미 리뷰에 실렸습니다. 그런 카드 앤 크루거 논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바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제대로 다룬 자연 실험을 다룬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미국 경제학계나 사회학계에서 논문들을 씀에 있어서 가장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 도구 변수라든가 아니면 GMM 모델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생적 요인을 통제하는 그런 쪽 계량 모델에 대한 회의감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그래서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자연적 실험을 이용한 실험 경제학 이쪽 관련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논문의 비조가 1994년 카드 앤드 크루거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학생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오늘 찾아보실 수 있으면 이미 저는 건진 거니까 카드 앤드 크루거입니다. 맞을 겁니다. 아마 이가 빠졌는지 붙였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뭐 구글 스칼라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1000회 이상의 인용 건수를 가지고 있는 슈퍼스타 논문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런 크루거 교수의 논문들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쪽 미국의 국제경제학회 그리고 노동경제학회의 또 하나의 슈퍼스타가 바로 데이비드 오터 교수가 되겠습니다. MIT 다니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쓰신 이 논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쪽 일을 잠깐 금융계에서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 일을 만약 해보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논문 읽는 습관을 많이 들여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6년차, 27년차 이코노미스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죽자고 거의 매일처럼 논문 읽고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거 해야 되느냐는 뒤에 나와요. 그냥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논문이 아주 유명한 논문인데요. 2016년에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 진한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있죠. 저게 중국과의 교역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잃은 카운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논문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렸어요. 경제학자의 재미없는 저널에 실린 논문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렸다는 거죠. 이 그림이. 그러니까 그만큼 역사적인 충격을 준 논문입니다.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여기 이쪽 라인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노란 선 이런 쪽은 어떤 데다 별로 연관 없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쭉 튀어나와 있는 게 바로 카트리나가 덮쳤던 뉴올리안스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배를 타고 올라가서 오데오까지 이어지는 이 수계를 따라서 주의 경계들이 정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미시시피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이 수계 그리고 오데오까지 이어지는 지역이 가장 심각하게 노동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범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 지역들이 어디냐?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켄터키, 그죠? 아이오와, 와이오밍 등등입니다. 이 주의 특징이 뭐냐? 매 선거 때마다 민주당을 찍었다, 공화당을 찍었다 왔다 갔다 하는 스윙 스테이트.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충청도다. 한국은 충청도가 어디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판가름이 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논문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죠. 그쪽에 관련된 논문들이. 그런 것처럼 바로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의 판도를 좌우하는 지역들은 미시시피에서부터 올라가는 그리고 오데오 연안에 있는 이 지역들입니다. 중북부 또는 동북부 정도 지역 이 양쪽 연안은 레드 스테이트라고 불리죠. 여기 아시죠? 여기랑 여기는 레드 스테이트라고 불려서 민주당이 지난 40년 동안 거의 진 적이 한 번도 없는 지역이고요. 반대로 여기 이쪽을 선벨트라고 하죠. 선벨트 지역은 역시 공화당이 지난 40년간 거의 한 번도 진 적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패는 여기서 갈리는데 여기가 최근에 상당히 대중국 교육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요인이 또 하나 있겠죠. 첫 번째가 뭐였다? 만성적인 미국의 대중적자. 그죠?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배넌이라든가 이런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의 스태프들이 그 이전부터 계속
중국을 공격해 오고 있었죠. 여기에 플러스 두 번째가 뭐였죠? 데이비드 아우터 교수를 비롯한 여러 석학들이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렇게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와, 중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는 피해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어디가 크구나 알게 되면서 대중 조직화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세 번째가 뭘까? 중국이 경제의 성장 속도가 대단히 빠르면서 이전에는 미국 사람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중국에 대한 논문들이나 책들을 살펴보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될 수 있었죠. 첫 번째, 저러다 말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놈의 나라 저러다가 금방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게 첫 번째 시각. 두 번째 시각이 예전에 좀 몇몇 진보적인 싱크탱크에서 최고로 많이 틀린 시각이 바로 뭐냐면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그런 이야기들 했던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이 분열될 것이다. 티베트, 신장, 위구르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분열될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의 근데 대안들이 최근에 부각되고 있고 드디어 사실 미국 내에서는 컨센서스가 된 것 같습니다. 뭐다? 중국은 권위주의적 독재 국가로서 경제 성장을 계속 지속하며 세계 경제 전체의 암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네 번째 시각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미국의 피터슨 연구소라든가 랜드 연구소라든가 퓨 리서치 같은 데를 상당히 북마크를 내놓고 많이 들어가는데요. 점점 컨퍼런스 내용들이 지난 한 3, 4년 사이에 중국을 안타깝게도 악의 제국으로 보기 시작하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점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인당 GDP를 로그 차트로, 그러니까 한 칸이 10배입니다. 그 전에 가장 뛰어났던 나라는 어디다? 한국이죠. 그죠? 언제부터?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2000년 전후까지, 2007, 8년 전후까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였고 이제 곧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을 제칠 것 같습니다. 올해 아니면 내년쯤 제치겠죠. 그런데 두 번째 1990년대 이후에 한국의 바통을 받아서 새롭게 성장해 오고 있는 강력한 성장 국가가 하나 보이죠. 이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이제 지금 저는 PPP를 그죠?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을 설정해 놨는데 10,000불 정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매력 기준 38,000불에서 40,000불 정도니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의 4분의 1 정도까지 쫓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경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죠. 결국 이 세 가지의 배경들을 좀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중국은 왜 대국 굴기 그죠? 자 한번 해볼까요? 2012년 센카쿠 열도 사태,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 2017년 대만 차잉후이 총통 선거를 전후한 대만에 대한 대규모 경제 봉쇄와 공격, 그리고 최근 들어서서는 바로 남사군도라고 불리는 중국 남부의 정확하게는 필리핀과 베트남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섬들에다 대규모 비행장들을 설치하는 등 환초를 그죠? 거기를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는 섬을 환초라고 하는데요. 그 환초에 거대한 규모의 항구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행장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필리핀하고도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접근할 정도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랑 척지며 싸우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자들은 이런 짓을 하는가? 이제 두 번째, 중국의 입장에서 한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서 중국에 대한 시각들은 중국은 끄떡없어요도 있지만 국가 부채 문제들에 대해서 잠깐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건 어디 통계다?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이런 경제 통계들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적어주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처럼 엘리트들 그리고 앞으로 공부를 더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원본 출처를 좀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BIS라는 곳이 있고요. 국제결제은행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의 BIS라는 곳은 이름이 굉장히 유명한 바로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규제. 은행의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게 되는 자기자본의 비율들을 규제하는 그 세계적인 금융 규제를 논의하는 곳이 바로 BIS가 되겠고요. 참고로 한국의 신현송 이코노미스트가
그렇죠? BI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저는 그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입장이 다르니까요, 서로. 거기에 규제 당국에 계시는 이코노미스트니까 당연히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BIS 기준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라. 더 나아가서 국가 부채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 저는 세계는 더욱 분열되고 심지어 더 극단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고 보는 쪽에서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그쪽 데이터가 좋은 이유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계 경제의 거의 한 60개국 정도의 이 BIS를 가시면 전 세계 60개국 정도 국가의 국가 부채 비율,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통계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국가 부채 비율 통계라는 게 특히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기업 부채, 은행 부채, 정부 부채, 그러고 나면 여기 남는 건 가계 부채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부문별 부채를 집계해 준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얼마예요? 국가 부채가 얼마예요?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 통계의 기준들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 가장 권위 있는 곳이 어디다? 여기 BIS. 그죠? 그래서 BIS 통계들을 보시면 좋은데 2011년, 12년부터 중국의 전체 총 국가 부채 규모가 어떤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이 곧 망할 거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다는 건 꼭 기억나실 겁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이야기하면서 중국 저러다 망할 거야. 그러니까 중국을 바라보는 네 가지 시각 중에 첫 번째 시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일단 팩트부터 봅시다. 무디스는 중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A3에서 BAA1 다시 말해서 A 등급에서 B 등급으로 내리는 건 아무나 내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할게요. 트리플 A가 더블 A 됐다. 이것도 충격이죠. 그러나 싱글 A가 트리플 B가 됐다. 굉장히 안 좋은 뉴스인 거죠. 뭔가 이 나라의 구조에 대해서 심각한 비관적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걸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28년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서 우리나라의 성장률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최근에 중국의 성장 탄력도 실제로 많이 둔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현황이고요. 이제부터 오늘 강의를 시작하는 이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저는 중국이 지금까지 중국이 이토록 강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는가? 다시 돌아갑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이토록 강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세 나라, 일본, 한국, 중국은 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저성장의 질곡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동안 왜 이 세 나라는 저토록 강력한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 가장 근본적인 근원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바로 토지개혁이라고 보는 쪽에 서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1952년에서 1977년 사이에 중국의 연평균 농업 생산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52년부터 시작해서 1977년 사이까지 연평균 중국의 농업 생산의 규모는 얼마 증가했다? 4.1%. 근데 같은 기간 전체 인구 증가율이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2% 후반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1인당 소득, 1인당 식량의 증가는 극단적으로 제약되어 있었다. 특히 월드뱅크의 통계에 따르면 여러분 월드뱅크의 통계에 따르면 1980년 당시 중국 사람의 88%가 생존 수준 이하의 소득을 기록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존 수준이 1인당 국민소득 기준, 지금 우리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를 의미하느냐? 하루 1달러를 의미합니다. 그럼 얼마죠? 1,200원이죠. 그래서 1년 연간 기준으로 해서 365달러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극빈국 또는 생계소득 이하의 나라라고 하죠.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한 해 태어난 아이들, 그죠? 한 해 태어난 아이들, 첫 해 태어난 아이들의 사망률, 그걸 바로 영아조 사망률이라고 부릅니다. 1000명당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몇 명이 죽는가? 참고로 한국은 2명에서 3명 정도 죽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낮죠. 물론 산부인과 의사들의 희생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의사들을 만나면
요새 제가 만나는 친구들 중에 제일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은 세력은 의사들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그때 당시 중국의 영아 조 사망률이 얼마였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10명 정도였다. 애를 낳아봐야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산모의 건강이라도 챙겨야 되니까 유아 사례가 만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더 심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1980년 당시 농촌 지역 여성의 조 자살률은 얼마였을까? 한 해에 자살로 목숨을 끊는 중국 여성의 숫자는 1000명당 1980년 당시 몇 명이었을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4명 정도가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이상이 매년 자살했다. 자살한 게 아니겠죠? 저는 자살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끔찍한 나라였습니다. 최근에 얼마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3명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율의 증가가 여성의 자살을 막았다라는 유명한 그런 페이퍼가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 것도 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걸 보고 있으면 사회주의 중국 그리고 경제를 갖다가 집단 농장으로 몰아넣었던 중국이 얼마나 못 살았는가를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갑자기 78년부터 1995년 사이에 연평균 농업 생산액이 여러분 CAGR입니다. 연환산 복리입니다. 연환산 복리 기준 얼마 증가했다고요? 14.9% 증가했다. 화학 비료 공장이 생긴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갑자기 똑똑해진 것도 아닌데 연환산 복리로 10몇 년인가 17년에 걸쳐서 중국의 연평균 농업 생산액이 14.9% 증가했다. 왜? 집단 농장을 해체하고 개인 농장으로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일거에 생산성이 높아졌다. 왜? 남는 물건들은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바로 생산의 자유, 처분의 자유가 발생하는 순간 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서 저 일이 벌어졌느냐? 1978년 10월 안후이성의 샤오광촌이라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거길 가면 이 농업개혁 기념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안후이성의 성장이었던 완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밑에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안후이성에 있는 샤오광촌에서 농민들이 18호입니다. 18호의 농민들이 작당을 해서 자기들이 생산한 생산량은 나라에 바칠 물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이 처분한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에 따라 액션을 취했다라는 주변 동네의 보고 고발이 올라옵니다. 이걸 들고 덩샤오핑에 가죠. 그때 당시 국가 최고 지도자인 덩샤오핑에 갔는데 덩샤오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목에 팻말을 거는 인간들을, 그죠? 인간의 목에 팻말을 거는 사람들의 말은 무시하시오. 바로 문화혁명 때, 문혁 때 저는 주자파입니다 라는 팻말을 걸고 맞아 죽었던 수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홍위병들에게 맞아 죽던 그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덩샤오핑이 이럽니다. 인민을 굶기는 이념 따위는 버려 마땅하다. 따라서 나는 이들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유명한 사건이었고요. 그 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농업 생산액의 증가. 자, 농업 생산액의 증가가 나타나면 경제에 3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급자족하겠죠. 인구가 늘더라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자급자족되니까 무역 수지가 개선됩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죠? 무역 수지가 개선됩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농업 생산성이 개선됐으니까. 사람은 안 늘었는데 농업 생산성만 늘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농촌 지역에 있는 유휴 노동력들이 도시로 이동할 여력들이 생겨죠. 세 번째가 뭡니까? 애를 낳더라도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생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아이가 영양 상태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옛날처럼 1000명당 조사망률 100명씩 되는 끔찍한 지옥 같은 세상이 펼쳐질 가능성은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들을 잘 먹일 뿐만 아니라 교육을 시킬 여력이 생겨요. 이 3가지 모두가 바로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있는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는 첫 번째 스텝이 바로 농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농업혁명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16세기 영국 요크셔 농업혁명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 다른 과 수업이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고요. 서양사학과의 양동규 교수님, 물론 이제 지금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업들 들을 만한 그런 개괄 수업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계시는 교수님들 수업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요크셔 농업이라는 걸 하면서요. 옛날에는 밀을 하나를 뿌리면 밀 씨앗 하나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유럽에서 몇 알 정도가 생산이 됐을까?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아주 좋은 씨앗을, 그죠? 소금물에 둥둥 뜨는 굉장히 이렇게 가벼운 그런 씨앗들은 버리고 무거운 알이 꽉 찬 씨앗을 하나 심어요. 그러면 그 해 가을이나 그 다음에 봄에, 그러니까 봄밀은 그 다음에 나오겠죠. 자, 몇 달이 옛날 15세기, 16세기 수확됐다. 연평균 기준입니다. 지난 100년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놀라지 마십시오. 4알이다. 다시 할게요. 씨앗 하나를 심어서 겨울을 보내고 다음 해 봄에 수확을 하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의 알곡이 맺히는 개수가 4개였다. 참고로 쌀은 몇 개? 최근에 개량되어 있는 좋은 그런 쌀들 기준으로 해서 추정이라는 2000쌀 이런 거 있죠. 것들 일본에서 다 들어온 쌀들인데요. 그런 거 보통 120개 정도 맺힙니다.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경제의 차이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였냐면 벼와 밀의 생산성 차이로부터 인구의 집약도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세계에서 인구 1위 국가가 인도 15억 넘었는 걸로 추정됩니다. 이번 2016년에 있었던 인도 모디 정부의 화폐개혁 당시에 인구 통계에서 빠져 있었던 사람만 약 1억 5천 정도가 파악됐다고 해요. 진짜입니다. 하리잔이라는 사람들이죠. 불가촉 천민 밑에 아예 사람이라는 것조차 인정 안 받는 계층이 얼마다 1억 5천만 정도였고 이번 모디 총리가 단행했던 인도의 화폐개혁의 최대의 피해자가 바로 그 집단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살했죠. 유명한 사건이고요. 그 유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도저히 못하고요. 그냥 하나 찾아보시면 NBER 그래서 전미 경제분석국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통계청 더하기 KDI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연구기관이고요. 여기에 가셔서 인디아 치시고 최근 논문, 최근으로 검색하시면 2019년 2월에 나왔습니다. 그 검색하시면 그때 어떤 비극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인구 제일 많은 나라는 인도, 그 다음이 대략 13억 6천 정도로 추산되는 중국이 되겠는데 이 두 나라 다 공통점이 별을 주식으로 삼고 있는 나라다. 그렇죠? 그래서 별을 주식으로 삼고 있는 나라들은 인구 부양 능력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크셔 농법 같은 경우에 불과 딱 100년이 지난 다음에 17세기가 되면요. 밀 하나를 심었을 때 수확량이 12알이 된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농업 생산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혁명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왜 이게 중요하냐? 왜 갑자기 인구가 3배 늘었어? 그렇잖아요. 식량의 생산 총액이 전 근대 사회 인구의 총 숫자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이 사회에 벌어지는 곳에서 농민들이 부유해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가만히 같은 토지에 부양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날 때 그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할 여력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물론 이 뒤는 연평균 7.9%로 둔화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농업은 전형적으로 어떤 사회다? 수학 체감이죠. 생산량들을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노동력과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하더라도 단위당 생산액의 증가 속도는 더뎌지는 수학 체감의 세계니까 이제 그 절정에 달했어요. 참고로 한국도 이걸 한번 그려본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 있어서 영광의 시기는 1950년대였더라고요. 거의 80% 이상을 농업 부문 하나가 다 설명하는. 우리도 역시 왜 그랬나? 1950년 3월 이승만 정부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거의 유일하게 잘했던 정책, 바로 토지개혁이 1950년 3월에 단행됐습니다. 그거 단행된 다음에 한국전쟁에서 바로 3달 뒤에 한국전쟁이 발발했죠. 그래서 한국이 북한군의 수중으로 넘어가지 않고 적화통일되지 않았던 가장 결정적 공신이 저는 토지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데이터가 아닌가 싶어서 조금 길게 설명드렸고요. 넘어갈게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진다? 여성 한 명당 평생에 걸쳐서 낳는 아이의 숫자,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죠. 그죠? 이게 6명 정도 수준에 있다가 다사 많이 태어나 많이 죽는 세상이 1970년대 중반까지 펼쳐지다가 7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출산율이 둔화돼서 최근에는 몇 명 정도에서 안정돼 있냐면 1.3명 정도에서 안정돼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은 동아시아 퍼즐이라고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제 공부 많이 하실 거잖아요, 앞으로. 그죠? 오늘 강의를 듣고 공부할 거리를 제가 계속 던져 드리는데, 일단 저는 아주 컨센서스, 이쪽에 약간의 어떻게 보면 사람들 사이의 의견에서 가운데쯤 있는 걸 설명하고 있을 뿐, 이게 맞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회과학하는 사람의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게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언제든지 뷰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저는 특히 사회과학하는 사람의 태도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다루기 때문에 인간의 기억이라는 건 얼마나 조작이 쉬운지 말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단적 기억들이 조작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구술이라든가 기록만을 믿으면 안 되고요,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검증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냥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홍콩입니다. 0.9명 정도 놓죠. 그 다음이 어디냐면 싱가포르 1명, 한국도 1명, 일본 1.1명, 1.2명 사이, 대만 1.1명, 중국 1.3명 정도입니다. 공통점 있지 않아요? 동아시아 국가들은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그죠? 왜 이럴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전부 다 헬게이트가 열린 이유가 뭘까? 앞으로 이제 100년, 200년이 지나면 중국 한족, 한국 민족, 일본 민족 할 거 없이 다 손잡고 멸종될 거라는 건 이대로 가면이라는 가정을 붙였습니다. 서로 미워하며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한 100년, 200년 지나면 그런 민족이 있었다라고 기록만 남을 민족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옛날 어른들, 저희 같은 이런 늑다리들이 잘못해가지고 서로 사이가 나쁜 것 같아요.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가면 나와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근데 앞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걸가 너무 궁금한 나머지 그 다음 어디 통계를 제가 열어봤냐면 미국 통계를 열어봤습니다. 미국 출산율 통계를 열어봤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가 실제로 거기도 출산율 1.4명, 1.3명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다시 할게요. 미국도 저출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1980년에서부터 시작해서 90년대에 태어난 미국 최대 인구 집단인 밀레니얼 세대가 성혼율이 굉장히 낮더라. 다시 말해서 유배우 비율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동거든 결혼이든 아무튼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을 유배우 비율이라고 합니다. 뭐 게이 혹은 레즈비언 할 거 없이 같이 아무튼 가족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조사 비율들을 살펴보니까 베이비붐 세대나 저 같은 X세대 같은 경우는 70% 이상인데, 밀레니얼 세대는 같은 나이대에 비해 60% 아래로 떨어지더라. 유배우 비율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의 근원을 살펴봤더니 거기도 똑같아요. 결혼을 안 해 애를 안 낳는 거지, 결혼한 커플들은 애를 많이 낳는다. 동일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자, 인종별로 한번 보자. 역시 거기서도 한국인이 0.9명 이러고 있더라라는 거죠. 다시 하겠습니다. 미국 살고 있는 재미교포의 출산율이 미국 전체 모든 인구 집단 중에 제일 낮다. 옆에 누가 있나? 홍콩. 옆에 누가 있나? 중국.
옆에 누가 있나 봤더니 1번이더라. 그래서 꼭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진 것 자체가 얘가 이상한 걸 수도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먹고 살만해지면서 아이가 금방 태어나자마자 죽을까에 대한 걱정을 안 하게 되는, 먹고 살만한 상황이 될 때 아이의 사망률, 그죠? 아까 이야기했던 유아 조 사망률이 떨어지는 것과 출산율의 하락은 같이 벌어진다고 항상 저희 인구 통계를 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애가 성인으로 자랄 확률이 높다면 애 한 명 한 명에게 투입할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다시 할게요. 애가 어려서 죽을 가능성이 높다면 여럿을 낳아서 그 중에 살아남은 애를 키운다라는 전략이 맞죠.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K 전략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예, 저 생물학과 쪽에서 굉장히 최근에 많이 공부하고 있는 쪽이 있고요. 그래서 사회생물학, 사회진화론 쪽,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 책이나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아무튼 그쪽은 제가 좀 한때 되게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게임 이론부터 시작해서 그쪽으로 계속 한번 팠던 적이 있어서 지금 제가 잠깐 광고에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아무튼 일본을 비롯해서 일본, 한국, 홍콩, 대만, 중국 이 5개 나라는 미국 가서도 최고 저출산 국가 민족이더라. 저는 그렇게 보고서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다. 왜 그럴까? 하고 한 발 더 들어가 봤어요. 한 발 더 들어갔더니 답이 나오더라. 네. 비혼 출산율의 차이 때문이더라라는 거죠. 똑같아요. 결혼해서는 아시안계 부부나 백인 부부나 히스패닉계 부부나 출산율은 다 비슷해요. 단서를 달았어요. 결혼한 커플. 그러면 동거 커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되지만 서구 선진국 기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태어나는 아이들이 100명이라면 63명이 비혼 커플에서 태어납니다. 다른 나라 마찬가지예요. 다 결혼은 특권입니다. 결혼 관계에 묶이는 사람은요, 사회의 극소수가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출산율을 좌우하는 건 동거하고 있는 커플들에게서 애가 태어나는 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시안계 여성들은 동거 관계에서는 출산을 극력 기피한다. 동거 비율은 비슷한데 왜? 거기 가서 몇 대를 살았으니까. 결혼하기 힘든 건 아시안계 여성도 똑같으니까. 다 동거를 하고 있으니까 결혼 비율은 낮아지지만 동거 커플에서의 출산율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출산율, 중국 출산율 할 거 없이 1가구 1 한 자녀 정책 같은 정부의 정책들 이런 거를 폐지했잖아요. 중국 폐지한 지 한 2년 됐거든요. 근데 출산율이 안 올라오고 더 떨어졌다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경제학자로서 이런 걸 돈을 중국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를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걸 공부하는 목적은 다 돈입니다. 중국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해서 비전이 있는가를 갖다가 파헤치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해봐도 그런 걸 가르쳐주는 데이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거기가 장기 주식시장 전망이 어떠냐 전 몰라요. 그러나 그 답 없는 공부를 하다 보니 여기도 헬게이트구나. 다 비슷하게 살고 있구나. 불쌍한 나라들이다.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아무튼 쭉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경제가 고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식량의 자급자족. 두 번째, 임노동자 계급의 형성. 세 번째가 교육 수준에 대한 투자 강화. 그죠? 저출산 때문에 1인당 교육비가 증가하면서 인적 자본이 수준이 향상되고 있고, 인적 자본 수준의 향상에 따른 긍정적 외부 효과가 경제에 발생하고 있다까지. 이제 네 번째까지 따라오셨죠. 그죠? 또 넘어가 봅시다. 여기에 불세출의 영웅. 저는 20세기 인류 역사 20세기를 관통했을 때 가장 위인은 덩샤오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78년 안희성 성장이었던 완리의 이야기했던 덩샤오핑의 이야기가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이유가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덩샤오핑입니다. 왜?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예, 여기 무슨 일이 있었냐? 1989년 천안문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물론 천안문에서 죽은 학생들의 숫자는 많이 잡아봐야 3,000명, 적게 잡으면 1,000명 정도니까 지금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살에 비하면 오히려 숫자는 더 적을 수도 있죠. 노동교화소에서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 갇혀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 정도의 학살은 사실 지금 중국에서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무엇가 문제였느냐? 뭐가 문제였느냐? 예, 바로 고르바초프가 방문하고 있을 때 이 시위가 있었거든요. 1989년 북경을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의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방문하고 있을 때 이 시위가 벌어졌고, 고르바초프가 소련으로 돌아간 다음에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피를 흘렸어요. 전 세계에 중계가 돼버렸습니다. 그 탱크 앞을 이렇게 막고 있는 하얀 옷을 입은 청년의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제 인생의 최대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87학번이고요. 그래서 87, 88, 89니까 그때 3학년이잖아요. 당연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랬듯이 그때는 정말 사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막시즘에 경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외치는 학생을 탱크가 짓밟아 버리는 걸 보면서 1980년 광주 생각을 한 게 굉장히 많았고요. 그때부터 저는 경제 공부 이런 걸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읽었던 책들을 옆으로 치워놓고 내가 도대체 뭘 놓치고 있나 하고 공부를 하면서부터 따라온 제 공부의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여기 바로 1990년이 나옵니다. 자, 진운을 비롯한 진운이라는 아주 유명한 혁명 8대 원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시진핑 현재 국가주석에 보면 대부 정도 되는 분인데요. 진운을 비롯한 당시 중국의 강경파가 진압을 했습니다. 자, 그때 덩샤오핑은 이미 권력을 잃어버리고 뒷방 영감쟁이로 물러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그가 죽기 전 마지막 승부수를 띄웁니다. 언제? 1991년 지금입니다. 5월부터 어디를 가냐? 홍콩으로 갑자기 기차를 타고 갑니다. 홍콩으로 딱 기차를 타고 가서 홍콩 옆에 있는 큰 도시 선전, 심천이죠. 선전이라는 대도시를 딱 방문하는데, 거기서 벌써 인구 3,000명이 살고 있었던 한적한 어촌 마을이었던 선전이 그때 이미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참고로 1,200만 명 넘었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웅 덩샤오핑 동지 오셨습니까? 당신이 여기에 특구를 만들어주는 바람에 저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라면서 열광적인 지시를 표시하고요. 그 바로 옆에 광저우성의 성도인 광저우로 갑니다. 갔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열광적으로 지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다 울고 있죠. 처음에는 인민일보를 비롯한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일절 덩샤오핑의 동정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뒷방 영감이고 권력을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가 거기서부터 남창 장사를 거쳐서 북쪽으로 기차를 타고 이동할 때마다 기차가 이동할 수 없을 정도로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연도에 나와서 덩샤오핑, 당신이 저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저는 부자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 아이들이 클 수 있었습니다. 라고 지지하는 어마어마한 무브먼트가 시작됐고요. 그 과정에서 다시 권력을 빼앗아오고 올라오면서 밝힙니다. 바로 여기 있죠. 남순강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방향을 잡았고 영원히 나의 후계자들에 의해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게 바로 저 일입니다. 그리고 저 해에 전체 중국 GDP 대비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몇 %인지 봐주십시오, 여러분. GDP 대비, 국가의 총 생산 대비 한 해에 들어온 외국인 직접 투자의 규모가 몇 %다? 6에서 7%가 유입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전체 GDP에 7% 성장해도 어마어마한 고성장이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매년 7에서 5% 정도 되는 돈이 해외에서 중국에 토지를 사고 기계 장비를 사며 중국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은 1990년부터 아까 보여드렸죠? 완만하게 성장하다 갑자기 1990년대부터 확 1인당 국민소득이 급격히 성장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1990년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다? 농업혁명. 그리고 90년대 중반, 초중반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 전체 GDP의 적어도 3% 이상, 많을 땐 6%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외국인 직접 투자에 의한 제조업 주도의 경제성장 국가로 탈바꿈하는 혁신이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극도로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그때 당시 전체 도시 지역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소득의 5% 미만 정도의 극도로 저렴한 임대료를 제시해서 거기를 갖다가 살게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도시 자체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범지대가 되고요. 더 나가서 집 자체가 붕괴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왜? 누가 감리를 할 것이며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살고 있는 집들이 노화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일종의 도시의 죽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1994년 주룽지 중국의 전 부총리입니다. 그때 당시엔 시당석이 이 양반이 굉장히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한 번에 자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토지개혁이랑 너무너무 닮았다는 걸 벌써 아실 겁니다. 한 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고 있는 임대료의 7년치 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한다면 이 집을 당신에게 주겠다. 다시 할게요. 당신이 내고 있는 연간 임대료의 7년치의 임대료를 납부한다면 당신에게 이 집을 불화해 주겠다. 그래서 중국의 부자는 바로 1994년 주룽지 총리의 도시개혁 당시에 도시지역에서 이 땅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의 부의 재편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쓰는 이유는 첫 번째, 자, 사유화를 시킴으로써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50년 임대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땅과 이 토지를 건물을 누군가에게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사유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년 기한이 다가오면 시기가 언제냐? 1994년에 50년 도입했으니까 34년이겠죠. 그죠? 그때쯤 되면 또 연장될 거라는 게 대부분 중국 사람들의 주장이라 말만 임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유화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의 반발이 굉장히 격합니다. 왜? 호의가 거듭되면 권리인 줄 알잖아요. 그렇게 낮은 임대료를 내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라 그러니까 안 삽니다. 그러면 쫓아내기 시작하죠. 어떻게 쫓아내냐? 간단해요. 매년 전년 대비해서 15%씩 임대료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채찍과 당근을 다 주는 거죠. 너에게 이 집을 줄 테니까 대신 우리한테 돈을 몇 년치를 분납해. 그거 싫으면 임대료 그냥 내고 사는데 대신 현실화시키겠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상해가 어마어마한 재정적 차익을 거두게 됩니다. 왜? 임대료를 갖다가 전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임대료를 받고 있다가 갑자기 임대료를 또 올릴 수 있거나 더 나가서 7년치를 한 방에 받으니까 보유해 주죠. 그 돈을 들고 도시개발에 나서. 그게 바로 푸동입니다. 예, 중국 상해는 한번 꼭 가보십시오. 가보면 기기묘묘한 건물들이 천지입니다. 중국인의 미적 감각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느낄 수 있는 건물의 향연이죠. 가보시면 압니다. 그게 대부분 그런 건물들, 이상한 건물도 있습니다. 빌딩 위에 우주선이 있는 건물들도 있다는 거 아시죠? 빌딩 위에 엽전이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거 다 1990년대 말에 그때 도시 재개혁 시작하면서 재밌게 너희들 창의력을 발휘해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전부 다 5층짜리 회색의 그 교도소 건물 같은 것만 짓고 있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창의적인 건물을 도심에 재밌는 건물을 지으라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상평통포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정말 어디를 가보시면 되냐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푸동을 완전히 넘어가면 안 되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구도심이었던 홍차오 쪽에서 푸동 쪽으로 향해서 강을 향해서 황포강을 향해서 이동하다 보면 거기 조차 지역이 있는데 조차 지역 전에 난징루 가기 전에 보시면 그런 이상한 건물들 천지가 쫙 깔립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기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연간 기준이에요. 연간 기준 전체 중국에서 부동산에 투자된 돈의 금액이 얼마냐? 여기 억 유엔이니까 253억 유엔. 자, 253억이면 우리나라 1유엔에 대해서 우리나라 환율을 200원으로 그냥 쳐줘도
한 국가가 인구 14억, 15억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연간 총 부동산 투자 규모가 1990년까지 얼마였다? 여기 200을 더해봐야, 200을 곱해봐야 4조 원이잖아요. 4조 원, 5조 원이 부동산에 투자되고 있었대요. 인구가 14억입니다. 그러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동해안 연안에 있는 도시들에 대한 국영주택 개혁이 벌어진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봐주십시오. 200이 3,000이 돼요. 단 4년, 5년 만에. 이때 근데 무슨 일이 있었죠? 이때 1996년, 97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시아 외환위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아시아 국가들에서 발을 빼고 중국이 뭘로 먹고 살고 있었죠 그때?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해서 제조업 생산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일거에 중단되고 중국 수출로 먹고 살고 있던 제조업 기업들이 연쇄 파산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국유주택 개혁을 하면서 부동산을 새로운 성장의 엔진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 첫 번째 뭐였죠? 토지개혁에 따른 1인당 농업 생산액의 증가. 그죠? 기억나세요? 아니, 농업 쪽에서도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자급자족이 해결되니까 도시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임노동자 계층이 형성되죠. 세 번째, 자녀들에게 교육 투자를 할 수 있는 인적자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네 번째, 그 과정에서 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의 여지들과 인적자본 투자의 규모들이 확대됐다라고 그랬죠. 거기에 1990년, 91년 남순 강화를 통한 외자 기업의 자본 투자에 따른 경제 성장의 동력이 발생하고 여섯 번째, 1990년대 중반 주run기 총리, 전 부총리의 도시지역 국유주택 개혁이 시작되면서 노후화된 주택들의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정부의 재원이 확보되며 경제의 부동산 시장 투자라는 새로운 원천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다 보면 저는 아까 네 가지 중국에 대한 가설 혹시 기억나세요? 알아서 망할 거다. 기억나세요 혹시? 1번 알아서 망할 거다. 2번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앞으로 세계사회에서 기여를 하는 선진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1번, 2번 가설은 모두 폐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벌써 느껴지지 않습니까? 1번은 경제 성장하고 있으니까 논외. 2번은 어때요? 이걸 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잖아요. 아니 물론 그 전에 지옥을 만든 것도 중국 공산당이지만 근데 뭐 명분은 1949년 내전이 끝날 때까지 벌어졌던 기나긴 전쟁 때문에 국토가 황폐화돼서 그렇다라고도 명분을 억지로 붙여볼 수 있잖아요. 78년부터 시작된 이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의 공로는 누가 가지고 있다?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운이 좋았지만 아무튼 덩샤오핑 같은 사람이 나오고 주런기 같은 사람이 나오면서 위기를 이겨냈잖아요. 다른 나라 IMF 맞아서 중리산이하고 있을 때 중국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부동산 관련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주도했단 말입니다. 뒤로 백 한번 해볼까요? 여기 1997년, 96년 봐주십시오. 한국 여기 외환위기 때 1인당 국민소득 한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되는 거 보이시죠? 이때 중국이 우리랑 비슷하게 수출로 먹고 살고 있었지만 어때요? 예, 연평균 성장률 6% 선에서 막아버려요. 뭘로? 대부분 뭘로 막았다? 부동산으로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나면 다음 이야기를 이제 뭐 하려고 들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시작됐죠. 예, 방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자기는 잘하고 있거든요. 딴 나라들이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통해서 다른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국만 잘 나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딴 나라는 한국 좀 잘 산다 그러더니 쫄딱 망했고요. 미국 우리한테 맨날 워싱턴 컨센서스가 뭐니 하면서 잘난 척 하더니 금융위기 만나서 쫄딱 망하고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시티라든가 AIG 같은 기업들이 줄줄이 구제 공용받는 국영기업의 신세로 떨어지거나 적어도 온전 못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이 그때부터 자신감을 얻죠. 자, 그림 봐주십시오. 2007년 8년을 고비로 해서 파란 선. 이게 뭐다? 달러에 대한 중국 위안화 환율입니다. 파란 선이 1달러에 대한 중국 위안화 환율을 장기 데이터를 보여준 겁니다. 자, 언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죠? 2005년, 6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중에도 환율 조정을 안 하고 있다가 또 떨어뜨리죠? 뭡니까? 우리 저임금에 기반한 가격 경쟁력만 갖고 먹고 살았는데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들의 저임금 근로자들을 공급함으로써 경제가 성장했는데 이제 우리 경제 구조를 바꿀래요? 라는 선언이죠. 이게 바로 대국굴기라고 부르는 그 유명한 CCTV에서 만든 중국 공영 채널에서 만든 그 유명한 다큐멘터리가 나오게 됐던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한번 봐주십시오. 빨간 선이 뭐냐? 미국 소비자 물가 대비 중국의 소비자 물가입니다. 바로 실질 구매력이죠. 중국 1위안을 가지고 있었을 때 환율을 감안하지 않은 환율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구매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게 빨간 선입니다. 어때요? 빨간 선이 올라가죠? 올라간다는 건 뭘 뜻하냐? 환율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중국 위안화의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요 라는 뜻이죠. 상대 물가니까. 미국 대비 중국의 상대 물가니까. 당연한 일이지. 생산성의 향상 속도라든가, 그죠? 시장의 효율성, 특히 경쟁의 강도, 이런 것들이 물가를 좌우하는데, 아무리 중국이 발전했다 그래도 세계 경제 패권을 잡고 있는 미국의 효율 수준, 통합 수준, 또 IT 혁신의 수준을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라의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어떤 나라의 물가는 올라갑니다. 죄송합니다. 이쪽. 네, 물가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는데 이 나라는 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두 나라가 두 나라만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자, 이 나라는 지난 10년, 20년 동안 물가가 한 푼도 안 오르는 나라. 여기는 지난 20년, 30년 동안 예를 들어서 물가가 100% 오른 나라. 근데 두 나라의 환율은 고정환율 제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을 사기보다 물가가 안 오르는 나라의 제품을 사는 게 더 유리가 하지 않겠어요? 어떤 가장 쉬운 방법이 뭐죠? 환율을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 환율에 대해서 이 나라 환율을 2배로 올려버리면 100%로 올려버리면 이 나라의 물가 상승 문제는 한 방에 해결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환율이에요. 이게 바로 구매력 평가 PPP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외환시장에 관해서는 정말 한 학기 정도는 할애해서 외환시장론 강의는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그게 거의 결정적인 문제들을 대부분 차지합니다. 자, 봅시다. 중국의 물가는 미국 대비 계속 올라가는데 환율은 떨어졌다. 다시 말해서 중국 위안화는 달러에 대해서 강세를 보였는데 물가는 올랐다. 자, 이 갭이 뭐예요? 경쟁력 약화라는 거죠. 왜 중국에 투자돼 있던 수많은 우리 기업들이나 전 세계 투자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나가는가? 중국에서 엑시트하고 있는가에 대한, 왜 동남아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 보이고 있죠. 중국이 언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후반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해서부터, 물론 덩샤오핑이 그 전에 죽었죠. 그 뒤로 이제 그 훌륭하던 나라가,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정책을 한번 입안하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경제 정책을 펼치는 게 옳은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고민을 했던 분들이라면 적어도 1978년부터 시작해서 1990년대 말까지 중국의 사례는 거의 아이디어란 최고의 어떤 성장 전략들의 지벽체였다고 볼 수 있는데 2000년대 후반부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더 나가자면 중국의 실질 임금입니다.
좋은 나라죠. 네, 참 좋은 나라입니다. 임금이 이렇게 오른다라는 건 부유해진다는 뜻이죠. 그죠? 부유해진다는 뜻이죠. 좋은 나라죠. 참 부럽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세 번째, 이 과정에서 당연한 일이죠. 이거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외풍의 영향력들은 점점 더 커지는, 그러니까 오픈 이코노미로 가고 있는 중이죠. 뭐 이런 세 가지 변화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뭐다? 도취됐다. 그죠? 너무 잘하니까. 거기다가 중국 입장에서 보니까 한국 뭐 잘한 줄 알았는데 97년 망하고, 중국은 또 미국은 좀 무서웠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로 쫄딱 망하는 거 보고서 자신감을 얻은 거죠. 내가 저 나라들 따를 필요가 있냐? 우리 고유의 경제 발전 노선, 우리 고유의 사회주의를 하자.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죠. 두 번째가 뭐죠? 요소 가격의 급등, 토지 가격, 임금, 이런 것들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해외 시장에 대한 개방도, 경제의 오픈 이코노미화 되면서 점점 해외 여건에 따라 경기가 변동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깁니다. 물론 경제가 잘 살게 되니까 국뽕에 빠진 사람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발행되는 영향력 기준 2위, 3위 정도 되는 신문 환구15 같은 거 읽어보면 중국은 이미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처럼 보일 정도로 국뽕이 아주 굉장해집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그림을 하나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두 번째 키 차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키 차트는 뭐였다? 농업 생산성 추이를 보여주는 그림이 제가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신흥국에 대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신흥국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어떤 신흥국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또는 회사를 생활을 하더라도, 유학을 가더라도 그 나라 토지 소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라는 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고질병이 이제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 파란 선이 뭔가? 네, GDP 대비 저축액입니다. 그러니까 저축액이라는 건 소득 빼기 소비죠. 그죠? 그래서 가게가 100을 벌었을 때 얼마 쓰냐 하면 소비죠. 그죠? 그래서 소비를 하고 남는 돈이 저축액인데 얼마 정도 저축하고 있다? 대략 50% 정도 저축하고 있다. 이게 앞으로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리는 핵심적인 문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적인 문제 하나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는 공부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앞에는 제가 여러 가지 논거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게 죄송합니다. 그림 하나하나가 한 학기거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 못합니다. 그냥 이제부터 암기 과목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좀 한번 외워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 등은 왜 그렇게 글로벌 경기의 변동에 노출되어 있는가? 세계적인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프록터 앤 gamble 들어보셨을 겁니다. P&G.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알 수밖에 없는 이름이고요. 티커가 PG입니다. PG. 아시겠어요? 영어 알파벳으로 코드를 쓰는데 그 코드가 한 자리 혹은 두 자리로 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건요. 설립된 지 대단히 오래된 경제를 대표하는 대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프록터 앤 갬블은 지난 34년 연속 전기 대비 배당금 인상을 발표한 기업입니다. 참고로 미국 기업은 배당을 분기에 한 번씩 주죠. 1년에 4번 주죠.
그 말은 34년 연속 3달 전보다 배당을 계속 인상해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P&G. 물론 속을 열어보면 굉장히 추악한 회사입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멀티 브랜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티 브랜드 전략이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400여 개의 브랜드에 프록트앤갬블이라는 낫다리를 붙이지 않고 팝니다. 면도기에 질레트, 우리 고기 먹고 밖에 딱 나가는데 지하철 탈 때 좀 민망하죠? 누가 좀 나한테 뭘 뿌려주면 좋겠죠? 탈취제 뿌려주면 좋겠죠? 페브리즈. 전 세계 애기 기저귀 점유율 1위 팜파스. 그리고 여성 샴푸 관련되어 있는 각종 제품들, 엘라스틴부터 시작해서 그런 제품들 대부분이, 또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외국계 화장품 브랜드 대부분이 프록트앤갬블 겁니다. 그래서 400여 개 품목을 가지고 있고 400여 개 품목 대부분이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유의미한 1위 내지 2위를 차지하는 세계 최고의 슈퍼 배당주, 슈퍼 디비던드 스탁이 바로 프록트앤갬블입니다. 여러분들 해외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첫 번째 우선적인 매수 대상 종목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보다 좋은 회사는 하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록트앤갬블보다 좋은 회사는 하나밖에 없다. 학생 알 것 같아요? 잘생긴 총각. 예. 저를 지금 쳐다보시는. 괜찮아요. 어딜 것 같아요? 네. 버크셔 해스웨이가 제일 좋죠. 워렌 버펫의 홀딩 컴퍼니인 버크셔 해스웨이가 제일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나 그 회사 한 주식이 얼마죠? 32만 불 정도 하죠. 주당 32만 불 정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요 그걸? 근데 비해서 프록트앤갬블은 맨날 스플릿합니다. 액면 분할합니다. 스탁 스플릿을 일상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늘 주가를 100불 정도로 유지해줍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10만 원 넘어가면 주식 액면 분할해버립니다. 그런 회사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주식 매매창이나 해서 PG를 한번 쳐보시면 이 회사의 차트를 볼 수 있는데 정말 끝도 없이 오르는구나 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재밌는 게 이렇게 수많은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P&G의 아기 기저귀 물류 담당 임원, 그죠? 물류 담당 임원이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아기 기저귀라는 상품의 특성상 소비자 수요는 일정한데 소매랑 도매점에서 발생하는 수요는 들쑥날쑥하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에서 소매, 도매, 제조, 원자재로 이어지는 서플라이 체인, 공급 사슬망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주문 변동이 격렬해지더라.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서플라이 체인의 채찍 효과라고 부른다. 불립 이펙트 인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경영학과, 그 중에서도 생산관리 전공에 접어드신 분들은 대학원 과정에 진학을 하시면 제일 먼저 읽어야 될 논문들이 이쪽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400여 개의 멀티 브랜드를 조사해 보니까 다 마찬가지더라. 자, 봅시다. 1단계. 미국의 소비 지출이 파란 선, 그리고 미국의 리테일 세일즈, 소매 판매가 빨간 선인데,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보십시오. 주택 가격이 30% 폭락하고 주요 은행들이 도산하는 과정에 소비 지출이 줄어드는데 그 소비 지출의 등락폭보다 빨간 선, 소매 판매의 등락폭이 어때요? 월등히 크죠. 그리고 후행합니다. 약간씩. 두 번째, 이와 같은 미국의 소매 판매가 서플라이 체인의 한 단계를 더 건너뛴 산업 생산과의 관계를 봐주십시오. 자, 빨간색이 미국의 소매 판매, 파란 선이 미국의 산업 생산을 보여주는데 어때요? 레깅하고 변동성이 커집니다. 지금 끝부분 보십시오. 마찬가지죠? 자, 이게 여러분한테 오늘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는 핵심 차트가 나왔습니다. 파란 선은 뭐죠? 미국의 산업 생산. 방금 그렇게 격렬해 보였죠? 그러나
한국의 수출에 비교하면 중국 수출도 똑같이 움직이니까 중국의 수출에 비교하면 선진국의 경기 변동성은 3배의 피해 불과. 다시 말할게요. 선진국 소비자 시장이 거대하잖아요. 왜? 중국은 저축률이 높아서 소비 시장이 작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선진국의 거대한 소비 시장에 의지하고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 선진국 소비 시장에서 사소한 경기 변동만 발생해도 우리는 비롯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서플라이 체인의 끝에 있는 제조업 국가들은 극심한 경기 변동을 겪는다. 다시 말해서 작년 미 트럼프 정부가 관세 인상, 그것도 유예했죠. 그렇지만 지난해 중국 주식시장이 30% 폭락하고 더 나아가 중국의 수출이 마이너스 18%, 17%라는 폭락 국면을 맞이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한국이 중국이 경쟁력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대칭이라는 거죠. 자국 내에 시장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 선진국 소비 시장에 의지를 해야 되는데 선진국 소비 시장에서 발생한 사소한 충격도 서플라이 체인을 타고서 다른 나라로 한국, 중국 같은 나라로 제조업체로 가면서 그 파급 효과가 1대 만팔, 일파만파로 커지는 그런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서 중국이 이기기는 극도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못나서가 아니라 다시 돌아갈게요. 중국이 못나서가 아니라 경제 구조를 그렇게 짜놨다라는 거죠. 누가? 덩샤오핑부터. 덩샤오핑이 뭐였죠? 우리끼리 살래요 하고서 문을 닫아 걸고 농업국가로 갔습니까? 아니면 해외에 있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우리는 개혁개방의 노선을 앞으로 영원히 나의 후계자까지 더 유지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후자잖아요. 그러면서 GDP의 7%에서 4% 정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생산 설비가 중국에 매년 투자됐고 언제부터? 1990년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투자된 거죠. 기투자된 외국인 투자 제조업 기업들이 30년간 매년 GDP의 3에서 7%가 투자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플라이 체인, 소매, 도매, 제조, 원자재를 이어지는 서플라이 체인에 여기를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고 경제 대부분의 성장이 여기서 발생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소비자 시장이 닫힌다. 그 충격은 파멸적이다. 왜 미 시장은 뭐 그냥 좀 빠지고 그러지만 사상 최고치에 있는데 중국은 왜 저렇게 힘을 못 쓰는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구조적 문제가 여기 존재한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똑같죠?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 지역, 전체 우리나라 수출의 27%가 대중국향 수출이잖아. 다시 말해서 최종 목적지는 미국이나 유럽이지만 중국으로 부품 수출해서 중국에서 가공 조립된 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관세를 두들겨 맞으면 한국의 대중국향 수출도 줄어들겠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미국과 중국 간에 있어서의 무역 분쟁의 결말은 이미 확정돼 있다라고 보는 쪽에 서 있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명예롭게 항복하는가에 달려있지 누가 이기냐 지냐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별로 그렇게 관심사가 될 수 없다.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벌써 이제 강의 끝나는 분위기지만 사실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트럼프는 중국한테 시비를 걸면서 제일 중요한 게 중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다. 이거를 깎지 않으면 나는 이 협정을 사인할 수 없어 라고 외치고 있죠. 이게 이번에 최대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중국의 보조금 문제를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 더 복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 죄송합니다. 암기 과목입니다. 암기 과목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채찍 효과 암기 과목입니다. 검색해서 한글로 된 논문도 많아요.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한 연구 주제들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걸 연구하는데 한평생을 걸고 있고요.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똑똑하시니까, 그리고 저보다 빨리 알았으니까, 저는 30대 중후반이 돼서야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지금 한 15년째 공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더 빨리 공부하시니까 채찍 효과든 뭐든 더 잘 될 겁니다. 자,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통과합니다. 이런 걸 못하고요. 자, 이게 오늘 세미나 강의의 바로 네 번째 키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슨 키 차트였죠? 중국의 농업 생산액. 기억나세요? 중국의 농업 생산액. 농업혁명. 중국의 농업혁명. 두 번째가 뭐였죠? 중국의 대단히 높은,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저축률. 기억나세요? 세 번째가 채찍 효과. 그리고 네 번째가 이겁니다. 자, 파란 선 봐주십시오. 저는 잠깐 쓰고 있을게요. 네, 그림 한번 보셨어요? 네, 그림 다 보셨으면 자, 잠깐 불 좀 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재미없는 강의 1시간 반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한 10여 분 뒤에 끝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딴짓하고 있는 분도 많고 그러면 저도 일찍 끝냈을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이 계속 되는데도 열심히 들어주신 분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더 설명해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빨리 일찍은 못 끝내겠고요. 10분 정도 하다가 끝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자, 어느 나라의 균형 명목금리라는 것은, 그죠? 실질금리 더하기 인플레이션 기대입니다. 인플레 기대는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실질금리는 어디의 함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K의 함수다. 그죠? K가 뭘까? 자본 수익이겠죠. 그죠? 할인율, 자본 수익이잖아요. 경제 내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 속에서 결정되어 있는, 난 이 정도 금리는 받아야 대출을 해줄 수 있어. 또는 어떤 사업 프로젝트를 할 때 내가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느니 다른 안전적인 곳에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익, 기대 수익은 여기 있으니까 기회비용으로 측정되는 부분들이 존재하죠. 이거는 대부분 뭐다? 이게 잠재 GDP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의 실질금리라는 것은 잠재 GDP의 성장률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잠재 GDP 성장률은 몇 프로냐? 한 2% 정도. 중후반 뭐 이렇게 된다고 보면 중국은 몇 프로냐? 1978년 이후에 CAGR 기준으로 해서 9.1%거든요. 그죠? 1978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덩샤오핑의 토지개혁 이후에 안휘성 샤오광촌에서 있었던 자기들끼리 토지를 나눠서 경작하고 남는, 세금 내고 남는 거는 모두 자기가 처분한다라는 그 역사적인 토지개혁 이후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9%예요. 자, 그러면 실질금리 9%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한 3, 4%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나라의 무위험, 이게 더 중요하죠.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무위험 명목금리 수준은 13%, 12%가 적정하겠죠. 근데 중국 대출금리 몇 프로다? 4%다. 중국의 예금금리 얼마인지 아세요? 중국의 은행 1년 만기 예금금리 아시는 분?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꼭 돈의 역사라는 책을 써서 그런 건 아닌데요. 어떤 나라를 파악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지표는 저는 금리라고 봅니다. 중국 예금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1.5%. 명목 성장률이
12, 13%, 한때는 20%를 기록하고 암만 제가 보수적으로 측정해봐도 중국의 균형 실질금리가 13%, 12%로 추산되는데 예금금리 1.5%다. 그리고 1.5% 예금금리인데 저축률이 몇 프로였죠, 우리 아까? 45%였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중국이 직면한 문제를 아시겠어요? 예, 가게가 가져가야 될 이익을, 그죠? 명목 성장률이 12, 13% 나오니까, 그죠? 피셔 방정식에 따라 지금 결정한 것처럼 중국의 청산 수준의 균형 금리는 12, 13%로 보여지는데 예금 금리 1.5%, 대출 금리 4%다. 누가 그걸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예, 국가에 의한 개인 소득의 탈취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득은 누가 보는가? 자, 그냥 시장에 균형금리를 놔두면 12, 13%로 될 걸 4%에 대출해주면 차익이 9% 생기겠죠. 그 이익은 누가 보는가? 불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림자 금융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파란 선이 뭐냐면 명목 성장률, 여기 있죠? 명목 성장률 빼기 실제 대출 금리의 차이가 파란 선입니다. 이걸 저희들 학자들은 외우세요. 금융억압이라고 부릅니다. 왜? 개인들,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될 차익을 누군가가 수탈해 갔으니까, 수취해 갔으니까. 금융억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금융억압의 수준과 빨간 선, 재대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자 금융이라는 표현은 대단히 안 좋은 표현이고요. 재대출입니다. 어떻게 하냐? 간단하죠? 자, 제가 시노팩입니다. 세계 최대의 화학기업, 국영기업 중에 세계 최대 시노팩입니다, 제가. 자, 시노팩이 세계 최대의 은행 ICBC를 갑니다. 공상은행이라고 하죠. ICBC를 갑니다. 저 대출해 주세요. 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 명목 성장률이 12, 13%인 나라에서 대출 금리가 4%예요. 경제 명목 성장률 수준으로 오르는 자산에 투자하면 대박이 나겠죠? 4%로 대출받아 12, 13% 수익이 나는 자산에 투자를 하면 무조건 돈을 버는 거죠. 가장 쉬운 게 어디예요? 부동산이겠죠. 그렇습니까? 경제의 소득 수준의 증가에 따라 집값에 PIR이 고정되어 있다고 할 때, 그죠? Price to Income Ratio가 고정되어 있다고 할 때 PIR은 안정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빠지는 일은 잘 없다고요. 토지는 희소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시노팩이 정말 페트로 차이나라면 내가 대출을 하러 가면 ICBC에 있는 대출 담당자 입장에서 최고의 고객이죠. 저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4% 이자로 대출해 준다 그래도 민간기업에 대출해 줬다가 만에 하나 연체되거나 부도나면 어떻게 돼요? 그 공상은행에 있는 이 최고의 일자리를 잃어버리겠죠. 그런 입장에서 보신다면, 중국의 4대 국영기업들 입장에서 보신다면 국영기업 대출해 주는 게 최고 아니에요? 그리고 국영기업은 4%의 이자를 받아와서, 물론 와이로 좀 떼주겠지. 누구한테 떼주겠죠. 그리고 아무튼 5% 정도의 비용으로 가져와서 광저우성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가서 옆에 있는 수많은 민간기업들한테, 돈이 필요한 민간기업들한테 가서 15%인데 돈 쓸 사람? 아니, 경제는 성장하고 대출은, 은행 대출은 막혀있는 상황에서 사채 시장에서 돈 쓰겠다는 사람들은 천재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뭐다? 몇백 %씩 오르죠. 연평균 100%씩 증가하는 시기가 있었다. 언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국 굴기 그러면서 경제가 막 성장하고 외나 가치를, 달러에 대한 외화 환율을 떨어뜨리던 그때부터 시작됐죠. 그죠? 자, 근데 2015년 갑자기 그림자 금융 증가율이 둔화되죠. 왜?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한 다음에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합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죠? 부동산.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난 3년간 더블 났죠. 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오늘 강의의 마지막 그림이 되겠습니다. 국영기업의 이익 증가율입니다. 파란 선은 대제출, 재대출 차익이죠. 금융억압이라고 제가 아까 불렀잖아요. 그죠? 국영기업들이 돈놀이하기 좋을 때, 국영기업들이 돈놀이하기 좋을 때, 국영기업들이 돈놀이하기 좋을 때, 국영기업의 이익, 빨간 선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자, 이런 여건에서 여러분, 수익성 경영 이런 거 할 필요 있어요? 제가 국민연금 다닐 때, 국민연금 리서치 팀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 일이었어요. CICC라든가 그 갤럭시 시큐리티즈를 비롯한 여러 중국의 증권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중국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했어요. 후아웨이, 샤오미, ZT 세 회사의 영업 현금 흐름표를 좀 구해달라.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를 구해달라. 그래서 몇 년 전 거지만 받아봤어요. 세 회사 다 적자였습니다. 다시 할게요.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적자였습니다. 순이익이 적자가 아니고요. 영업 부문의 현금 활동에서 돈을 못 번다요. 재무 흐름이나 투자 흐름 빼고 영업 부문 현금 흐름이 적자 나는 회사는 처음 봤습니다. 그럼 웬만해서는 적자가 안 나잖아요. 그죠? 아니, OP 마진 적자가 나면 어떡합니까? 차입도 해야 되고 각종 판관비부터 시작해서 세금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장했죠, 그 뒤로도. 네, 영업 부문에서 깨먹고 재무 활동에서 돈 버는 나라인 거죠. 나라 자체가 그렇게 생겨먹은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나라가 기업이 이 나라 기업들을 경쟁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경쟁이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화웨이잖아요. 화웨이가 미국의 시스코 라우터 장비를 가져와가지고 재분해한 다음에 뜯어가지고 그대로 카피해서 5분의 1 가격에 막 팔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시스코가 중국에 진출할 때 화웨이가 그 장비 들고 가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잘 못 빼기겠는데 가르쳐줄래? 그래. 시스코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너네 뭐 미쳤냐 그랬더니 대신에 여기 중국 통신장비, 국영 쪽에서 통신장비 쓰는 거 너희들 물건 써줄 테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그러고서 기술을 빼내갔다고 합니다. 시스코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치를 떨죠. 그리고 계속 공장을 돌립니다. 그러다 보면 기술도 습득하는 거고 단가도 떨어뜨리겠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도 이랬습니다. 우리도 1994년까지 이랬습니다.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 기아, 한보, 한양 같은 기업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채를 짊어졌던 이유가 다 이것 때문에 신용할당, 금융억압이 우리나라도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3년 만에 나라가 망했죠. 이 조치를 취한 다음에 3년 만에 나라가 힘들어졌습니다. 물론 운도 없었고요. 자,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나라의 이 문제, 이 자원의 비효율이 말도 못하겠죠. 절대 돈이 가면 안 되는 집단들한테만 돈이 가는 거잖아요. 가장 ROE가 낮고 경영의 효율성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는 집단에게 가장 저금리의 돈이 가고, 반대로 혁신적이며 ROE가 높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민간 기업들한테는 돈이 안 가는 최악의 자금 재배분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수단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금리는 맞는데 올린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금리를 시장에 맡기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죠. 들어보셨어요? 금리 자유화라고. 한국은행 예금과 대출금리 자유화는 1992년부터 94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수익성이 높은, 안정성이 높은 기업, ROE가 높은 기업은 저금리를 받고, 당연하죠, 그죠? 반대로 ROE가 낮고 수익성이 불분명하며 어떤 자기 가지고 있는 기술이 제대로 된 기술을 갖지 않은 기업은 대출 금리를 매우 높게 받거나 대출을 못 받게 만들므로써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게 저금리 자금이 집중되도록 하여 경제의 혁신을 유발하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 그게 바로 금리 자유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고 있나요? 안 하겠죠. 그러니 미국이 이거 사실상의 보조금 아니에요? 경제 성장률, 명목 성장률이 10몇 %인데 4%로 대출해주고 무제한 대출해주는 거 이거 보조금 아닙니까? 왜 이거 지급하죠? 이거 공정 경쟁 맞아요? 언페어하지 않습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이 오케이 할게요. 구조조정 할게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는데 그동안 이게 되게 잘 돼 왔었는데 그래서 일시 타결의 가능성은 있다. 왜? 중국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정말 아직 관세가 발효 안 됐지만 6월 1일 관세가 진짜 발효되면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항복하는 척은 하겠죠. 그러나 이게 핵심 쟁점인데 미국이 정확하게 중국의 숨통을 딱 찔렀는데 이걸 수용할 수 있을까? 전 못할 것 같다. 그냥 시간 벌기를 나서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저는 틀릴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를 잘 해석한다고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부 부자가 돼서 제가 이렇게 좋은 금요일날 오전에 여러분한테 강의하러 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분석과 근거는 믿어도 되나 저의 전망은 믿지 마세요. 저는 거짓말장입니다. 맨날 반성문 쓰고 다니는 불쌍한 사람이고 지금 그러다가도 잘려서 백수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제 책 많이 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2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